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천불산이라는 깊은 산 아래 경산이라 불리는 너른 땅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본래 잦은 전쟁과 가뭄으로 척박하기 그지없던 곳이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지금은 황금빛 벼가 물결치는 풍요로운 고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바람이 산자락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벼이삭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고요한 노래처럼 들려오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20년 전 산 아래서 발견된 한 아이와 그 아이를 거둔 늙은 대감 덕분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20년 전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이었습니다. 늙은 대감 댁의 정원지기 배영감은 이른 새벽땔감을 구하러 천불산 입구에 갔다가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얇은 포대기에 쌓여버려진 아이는 추위에 온몸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배영감은 아이를 급히 품에 안고 대감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아이가 곧 죽을 것이라 수군댔지만 늙은 대감은 아이의 품에서 나온 작은 설화, 쉐파라는 글자가 적힌 천 조각을 보고 아이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그 아이, 설화는 이제 20 남짓한 어엿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늙은 대감이 지난 봄 세상을 떠난 후 설화는 이 넓은 경산 땅을 관리하는 댁님이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겉보기에는 여리고 고요해 보였으나 그 눈빛에는 웬만한 산에 못지않은 단단함과 총명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갓스물이 넘은 나이였지만 대감댁의 수많은 하인들과 소장농들은 모두 그녀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늙은 대감이 지난 20년간 그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가을거디가 막 끝난 10월의 어느 날 설화는 쌀쌀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쌀가마니들이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있는 광안은 든든한 볏짚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쌀가마니 하나를 꼼꼼히 만져보며 습기가 차지는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경산 땅에 사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게 해줄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설화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늙은 대감의 피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산 아래 버려진 아이였을 뿐입니다. 늙은 대감은 자식이 없어 설화를 친딸처럼 거두고 글공부는 물론 땅을 다스리는 법과 사람을 대하는 이치까지 모두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대감의 먼 친척들은 호시탐탐이 거대한 재산을 노리고 있었지요. 대감이 살아계실 때는 감히 나서지 못했지만 이제 대감은 안 계셨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계집이 어찌 대감댁 주인이 된단 말인가 하는 수군거림이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설화는 광을 나와 늙은 대감이 생전에 머물던 사랑채 툇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대감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설화야, 이 땅은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내가 맡아 돌보는 것이지. 벼 한 톨, 콩 한 알에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다. 땅을 다스리는 자는 그 무게를 알아야 한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한데 대감은 이제 곁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감의 가르침을 지켜낼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가을볕은 따사로웠지만 바람은 이미 겨울의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경산 땅은 비옥해졌으나 천불산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혹독했습니다. 늙은 대감은 해마다 가을거디가 끝나면 가장 먼저 춘궁기에 대비할 곡식을 따로 빼놓았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깊어지면 먹을 것이 떨어진 집들을 일일이 확인하여 이 곡식을 나누어 주었지요. 그것이 대감이 설화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땅에서 굶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설화는 이른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논뚝기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흙냄새를 맡고 바람의 방향을 살피며 그날 해야 할 일을 정했습니다. 소장농들은 처음에는 어린 여자의 지시를 따르기 멋쩍어 했지만 설화가 가뭄을 예측하고 병충해를 막는 방법을 척척 내놓는 것을 보고는 이내 마음으로 그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늙은 대감의 책방에서 밤새 책을 읽으며 배운 지식과 10여 년간 대감을 따라 현장을 누비며 익힌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댁님, 아침 진지 드실 시간입니다.
늙은 정원직이 배의 영감이 마당을 쓸다 말고 설화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배 영감은 20년 전 눈 속에서 설화를 발견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늙은 대감의 충직한 종이었고 이제는 설화에게 아버지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늙었지만 눈빛만은 청년처럼 빛났고 웬만한 일에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가 뱉는 말은 늘 무게가 있었습니다. 설화는 배 영감을 보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감님, 올해 볕가리는 작년보다 더 튼실한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겨울을 나기에 부족함이 없겠지요? 배 영감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럼요, 댁님. 대감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참으로 흐뭇해하실 겁니다. 댁님만큼 이 땅을 아끼는 분은 없으니까요. 그의 말은 무심한 듯 했지만 설화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대부분 설화를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늙은 대감이 병석에 누워있던 지난 몇 년간 실질적으로 경산 땅을 돌본 것은 설화였습니다. 그녀는 세금을 공정하게 매겼고 흉년이 들었을 때는 망설임 없이 광을 열어 백성들을 구휼했습니다. 늙은 대감의 인자함과 설화의 총명함이 더해져 경산 땅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설화가 비록 대감의 핏줄은 아닐지언정 경산 땅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화가 길어지면 그 그늘 아래서는 반드시 시기와 질투가 자라나는 법입니다. 대감댁의 넓은 기와집 안에도 설화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늙은 대감의 먼 친척벌 되는 이들은 대감이 죽자마자 자신들에게 돌아올 몫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양에 사는 대감의 조카 김진사를 들먹이며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설화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이 우물은 대감댁에서 가장 깊고 물맛이 좋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두레박을 내려 찬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에 닿자 복잡했던 머릿속이 조금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 물을 길어 늙은 대감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에 먼저 올렸습니다. 대감님, 오늘도 경산 땅이 무탈하도록 굽어 살펴주십시오. 매일 아침 거르지 않는 그녀만의 의식이었습니다. 사당에서 나온 설화의 어깨는 보기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녀가 책임져야 할 것은 비단이 넓은 집과 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목숨이 그녀의 결정 하나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늙은 대감은 그녀에게 산술과 장부 정리를 가르치면서 숫자 뒤에 사람이 있음을 잊지 말아라. 장부상의 손해는 메울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콩나물국 끓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아주머니, 오늘은 일꾼들 새참으로 무얼 준비하시나요? 설화가 묻자 참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댁님, 오늘은 갓 삶은 돼지고기 편육에 막걸리 한 4발씩 돌릴까 합니다. 다들 댁님 덕분에 가을거디 잘 끝냈다고 신이 났지요. 설화는 참모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집안 구석구석을 직접 챙겼습니다. 설화는 잠시 부엌일을 돕다가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볕이 잘 드는 마당에는 무청 시래기와 붉은 고추가 가득 널려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이 마당은 잡초만 무성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땅이었습니다. 늙은 대감은 황무지를 개간하고 수로를 정비하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설화는 대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 유지를 이어받아 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늙은 대감의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멀리 한양에 살고 있었고 늙은 대감이 살아생전에는 이 총구석에 발길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산 땅이 얼마나 척박했는지, 늙은 대감과 설화가 이곳을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경산 땅은 그저 욕심나는 거대한 재산일 뿐이었습니다. 늙은 대감의 3년상도 치르기 전에 재산을 탐하는 그들이었습니다. 늙은 대감은 임종 직전 설화를 양녀로 삼는다는 문서를 공식적으로 남겼습니다. 또한 경산 땅과 모든 재산을 설화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도 작성해 두었지요.
관아의 확인까지 받은 분명한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법적인 효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만약 핏줄을 내세우는 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선동한다면 이 평화는 금세 깨어질 수 있었습니다. 설화는 늙은 대감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설화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은 그녀의 스승이자 친구였습니다. 늙은 대감은 여자아이라도 그를 알아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며 어린 설화에게 직접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농사짓는 법에 관한 책부터 병법서, 시경과 서경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녀의 지혜는 모두 이 낡은 책들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서재 창밖으로 황금빛으로 물든 경산 들판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들판은 그녀가 20해 동안 살아온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저 흙을 만지며 자랐고 저 흙에서 난 곡식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녀에게 이 땅은 재산이 아니라 지켜야 할 집이자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누구도 이 땅을 함부로 빼앗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대감님의 뜻을, 그리고 이 땅 사람들의 평화를 내가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설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쪽 산을 넘어가고 대감댁에도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일꾼들이 하나둘 연장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저녁 식사를 재촉하는 아낙네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저녁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설화는 이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시련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설화는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전 장터에 다녀온 하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전한 말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한양에서 웬 양반 나으리가 대감님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고 다닌답니다. 듣자 하니 대감님의 먼 조카뻘 되는 분이라는데 인상이 꽤나 사나워 보였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마치 겨울밤 찬바람처럼 설화의 마음을 스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설화는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천불산의 밤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들판을 스치는 바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폭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늙은 대감은 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설화는 생각했습니다. 경산 땅의 진짜 겨울은 어쩌면 쌀쌀한 날씨가 아니라 한양에서 불어올 차가운 바람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두 눈을 감았지만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설화가 불길한 예감을 느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맑게 갠 가을 하늘 아래 경산마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장마당에서는 일꾼들이 햅쌀을 찢는 방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아낙네들은 냇가에 모여 앉아 막 거두어들인 물을 씻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 고요한 풍경 속에 설화만이 홀로 며칠째 잠을 설친 탓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늙은 대감의 서재에서 밤늦도록 장부를 정리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롭던 방아 소리가 뚝 그치고 냇가에서 웃던 아낙네들도 일제히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으로 통하는 큰 길에서부터 누런 흙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마을 어귀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화려한 가마 한 채와 말을 탄 무사 4~5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산마을의 소박한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가마는 망설임 없이 곧장 대감댁으로 향했습니다. 닫혀있던 대문이 활짝 열리고 하인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마당으로 몰려나왔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비단도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부채로 연신코를 가리며 이런 총구석은 공기마저 퀴퀴하군. 썩 물러거라 하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의 좁고 날카로운 눈매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사내는 흙먼지 묻은 신발로 툇마루를 거침없이 밟고 올라서며 소리쳤습니다. 이 집의 책임자가 누구냐? 당장 나와서
한양에서 오신 귀한 손님을 맞이하라. 그 기세에 눌려 하인들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서재에서 나온 설화가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무명옷 차림이었지만 그 걸음걸이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내 앞에서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내는 위아래로 설화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맞이하느냐? 나는 이 집의 하녀 따위와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어서 주인을 부르지 못할까? 설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맑은 눈으로 사내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집과 경산 땅을 돌보는 설화라 합니다. 돌아가신 대감님의 뜻을 받들고 있습니다. 그 말에 사내는 잠시 놀란 듯 했으나 이내 더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네가? 고작 계집아이. 그것도 근본도 모르는 주워온 아이가 감히. 그는 보란듯이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거만한 목소리로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내 이름은 김진설한다. 나는 돌아가신 대감님의 유일한 핏줄이자 한양 본가의 적통 조카다. 그는 핏줄과 적통이라는 말에 유난히 힘을 주었습니다. 하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대감에게 한양에 조카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무례하고 오만한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김진선은 설화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이 집안의 법도상 대감이 후사 없이 돌아가셨으니 이 모든 재산은 당연히 본가인 내게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다. 당장 이 집의 모든 장부와 광열쇠를 가져오너라. 그의 목소리는 안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마치 제 집에 온 것처럼 당당했고 그에게는 한치의 의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설화의 얼굴이 순간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광열쇠는 경산 땅의 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겨울 양식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설화는 김진서의 뒤를 따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먼 길 오시느라 고단하실 터이니 우선 방에 드시지요. 대감님의 유언이 있으시니 장부와 열쇠는. 하지만 김진서는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유언? 늙은이가 노망이 들어쓴 종이 쪼가리 따위가 핏줄로 이어진 갑옷보다 위에 있단 말이냐. 당장 가져오지 않으면 관아에 알려 너를 도둑으로 묶어버릴 것이다. 김진서의 협박에 어린 하인 몇몇은 겁에 질려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김진서는 거침없이 늙은 대감이 쓰시던 사랑채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그가 데려온 하인들은 아나무인으로 대감댁 하인들에게 술과 음식을 내오라 호통을 쳤습니다. 순식간에 평화롭던 대감댁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설화는 일단 그들의 요구대로 식사를 내어주라 이르고 자신은 조용히 사당으로 물러났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대감댁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들었는가? 한양에서 대감님 조카라는 자가 나타났는데 아주 행패가 이만저만이 아니래. 핏줄이라니. 그럼 이제 우리 댁님은 어찌 되는 건가? 그 자가 광 열쇠를 내놓으라고 했다는데 저런 자가 곡식을 쥐게 되면 우리 겨울은 어찌 나라고. 마을 사람들은 타작도 잊은 채 모여들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은 공포가 되어 번졌습니다. 특히 지난 흉년에 설화 덕분에 굶주림을 면했던 이들은 낯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김진서라는 자의 오만한 행태를 전해 듣고는 만약 그가 주인이 된다면 세금이 오르고 구율미도 끊길 것이라며 걱정했습니다. 경산 땅에 20년 만에 다시 굶주림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듯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설화가 힘없이 쫓겨날까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반면 대감댁의 하인들 중에는 다른 생각을 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아무리 댁님이 현명하셔도 핏줄은 못 이기는 법이지. 저 한양 나으리에게 잘 보이면 우리 신세가 필지도 몰라. 특히 재산을 관리하던 마름 중 하나는 벌써부터 김진서의 주변을 맴돌며 술을 따르고 아첨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설화가 너무 법도대로만 하고 깐깐하게 굴어 불만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설화는 사당에 엎드려 늙은 대감의 위패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대감의 유언을 지켜야 했지만 핏줄을 내세우며 법도를 운운하는 저자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어 관아까지 가게 된다면 근본 없는 자신은 불리할 것이 뻔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이 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다칠까봐 두려웠습니다. 김진서는 사랑채에서 밤늦도록 술판을 벌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몇몇 하인과 마름에게 내가 이곳 주인이 되면 저 쓸데없는 구휼미부터 없애버릴 것이다. 쌀은 한양의 상인들에게 비싸게 팔아야지 어찌 저런 상것들에게 공짜로 나눠준단 말인가 라며 떠들어댔습니다. 그는 경산 땅에 흙 한 번 만져보지 않은 채 오직 쌀가마니의 숫자만 세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밤이 깊어서야 사당에서 물러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늙은 대감이 생전에 아끼던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발견되었던 천불산 자락이 달빛 아래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두레박을 내려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많이 힘드십니까, 댁님? 배영감이었습니다. 그는 설화가 올 줄 알았다는 듯 집더미를 안고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설화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영감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대감님의 유지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배 영감은 늙고 주름진 손으로 집더미를 내려놓고 설화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배 영감은 잠시 하늘의 달을 올려다보더니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댁님,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설화는 그 말의 뜻을 알아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실로 속이 꽉 찬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저자가 저리 큰 소리를 치는 것은 자신이 빈 껍데기임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저 나무를 세차게 흔들어 과실이 떨어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배영감의 말은 설화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핏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을 것입니다. 설화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배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핏줄이 밥을 먹여주지는 않습니다. 댁님, 이 경산 땅 사람들은 지난 몇 년간 누가 자신들을 굶주림에서 구했는지, 누가 진심으로 이 땅을 아끼는지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설화에게 한 걸음 다가와 말했습니다. 늙은 대감님께서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설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배영감은 대답 대신 깊은 눈으로 설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감님께서는 댁님을 믿으셨습니다. 댁님은 대감님의 가르침대로, 댁님의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배영감은 다시 집더미를 안고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20년간 늙은 대감과 설화를 묵묵히 지켜본 자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화는 우물가에 홀로 서서 배영감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대감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그때까지 설화는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는 사실 때문에 김진서 앞에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영감의 말을 듣고 나니 중요한 것은 핏줄이 아니라 이 땅과 사람들을 향한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감이 자신에게 물려준 것은 재산이 아니라 그 진심을 지켜내라는 책임이었습니다. 설화의 눈빛이 다시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진서가 원하는 것이 장부와 열쇠라면 그것을 순순히 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싸우는 방식은 그처럼 고함을 지르고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닐 터였습니다. 늙은 대감이 가르쳐준 대로 이치와 진실로 맞서야 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를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여전히 김진서의 호탕한, 척하는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 된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는 설화가 고작 계집아이일 뿐이라 며칠 겁을 주면 제풀에 무너져 모든 것을 내놓고 도망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설화가 지난 20년간 늙은 대감에게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경산 땅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늙은 대감의 서재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배 영감의 말대로
늙은 대감이 무언가를 남겨두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감은 그토록 총명하고 앞을 내다보시던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 이후 핏줄을 내세운 자가 나타나 혼란을 일으킬 것을 예견하지 못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설하는 촛불을 밝히고 서재의 빽빽한 책장 앞을 천천히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서재를 뒤졌지만 설화는 늙은 대감이 남겼다는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책들은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 꽂혀 있었고 붓과 벼루도 단정하게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설화는 지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사이 김진서가 버린 술판의 흔적이 마당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김진서와 그가 데려온 무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치우지도 못하고 안절부절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의 맑은 공기마저 술 냄새와 긴장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은 듯 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도 전에 김진서가 잔뜩 술이 깬 얼굴로 사랑채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는 설화가 아직도 광 열쇠와 장부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노발대발했습니다. 이것이 정령 죽고 싶은 개로구나. 내 오늘은 기어코 내년에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고야 말겠다. 그는 자신이 데려온 무사들에게 손짓하며 고함을 쳤습니다. 당장 광으로 가자. 저 계집이 열쇠를 내놓지 않으니 문을 부수어서라도 내 것을 되찾아야겠다. 이 말에 대감대 카인들은 물론 소식을 듣고 몰려온 마을 사람들까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광의 곡식은 경산 땅 수백 명의 겨울을 책임질 생명줄이었습니다. 그것을 한양 상인에게 팔아넘기려 한다는 소문을 이미 들은 터라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아이고, 댁님, 광문이 부서지면 우린 다 굶어 죽습니다. 몇몇 늙은 농부들이 마당에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설화는 재빨리 광 앞으로 달려가 두 팔을 벌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추십시오, 나으리. 이 곡식은 대감님의 유언에 따라 경산 땅 사람들을 위해 쓰여야 할 양식입니다. 나으리께서 함부로 손대실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단호했습니다. 김진서의 무사들이 흉기를 꺼내들고 위협했지만 설화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뒤로 배영감과 몇몇 용기 있는 하인들이 따라붙어 인간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김진서는 설화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조롱하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유언? 네가 아직도 그따위 종이 쪼가리를 믿고 있느냐? 그는 품속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설화의 얼굴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똑똑히 보아라. 이것이야말로 늙은 대감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본가인 내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이 적힌 진짜 유서다. 그것은 누렇게 바랜 종이에 쓰인 상속 문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문서 하단에는 늙은 대감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김진서는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이 인장이 보이느냐? 늙은 대감의 정식 인장이다. 이 문서가 있으니 네가 가진 가짜 유언 따위는 아무 소용없다. 나는 이 집안의 법도에 따라 정당한 상속을 집행하는 것뿐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설화를 따르던 하인 몇몇이 그 문서를 보고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핏줄과 인장, 그 두 가지는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설화는 그러나 그 문서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던 마음이 오히려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지난 20년간 늙은 대감의 벼루에 먹을 갈고 대감이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옥새를 받쳐들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 늙은 대감의 인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진서가 내민 문서에 찍힌 인형은 분명 대감의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나으리, 이 문서는 설화가 입을 열자 김진서는 그녀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하고 더욱 기세등등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느냐? 그러니 순순히 열쇠를 내놓고 이 집에서 꺼지거라. 하지만 설화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인장은 대감님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인주 자국이 너무 새 것입니다. 김진서의 얼굴이 순간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설화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인주 자국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대감님께서는 늘 인주를 듬뿍 묻히되 종이에 찍기 전 한번 가볍게 닦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인주가 뭉치는 법이 없었지요. 그리고 늘 한결같은 힘으로 눌러 찍으시어 인형의 가장자리가 늘 고르고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인장의 한쪽 귀퉁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이 인형은 한쪽은 짙고 한쪽은 옅습니다. 힘이 고르지 못했다는 뜻이죠. 마치 누군가 황급히 흉내내어 찍은 것처럼 말입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아!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진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지만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설화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내년이 감히 가문의 문서를 두고 트집을 잡는 것이냐. 여봐라, 저것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무얼 하느냐. 무사들이 다시 설화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설화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진서는 자신이 불리해진 것을 깨닫고는 재빨리 말을 바꿨습니다. 좋다. 내년이 정령일이 나온다면 나도 더는 참지 않겠다. 내일 당장 마을 원로들과 유지들을 모두 이 자리에 불러 모으겠다. 그분들 앞에서 내년의 죄를 묻고 이 진짜 유서를 공표하여 내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이다. 그때도 네가 이런 헛소리를 짓거릴 수 있을지 보자. 그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아량이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설화는 김진서의 제안을 즉각 받아들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내일 마을 원로님들 앞에서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 옳겠습니다. 설화의 당당한 태도에 김진서는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그는 설화가 시간을 벌기 위해 꼼수를 쓴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수백 명이 듣는 앞에서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한 채 내일 두고 보자 는 말만 남기고 사랑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설화는 다시 늙은 대감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김진서가 내민 인주 자국은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 문서는 가짜다. 그렇다면 대감님은 분명 진짜 무언가를 남겨두셨을 것이다. 그녀는 아까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서재를 다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하나하나 벼루 및 서한다리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터였습니다. 설화는 초조한 마음에 늙은 대감이 앉아 글을 읽던 자리, 낡은 방석 위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대감님, 도대체 어디에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녀는 눈을 감고 늙은 대감과의 마지막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대감은 병세가 깊어지자 말수가 급격히 줄었지만 유독 서재 마루를 지팡이로 툭툭 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조용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영감이었습니다. 그는 늙은 대감이 쓰시던 먼지떨이를 들고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댁님, 잠시 먼지를 좀 떨어야겠습니다. 대감님께서 생전에 이 서재만큼은 늘 깨끗하게 하라고 하셔서요.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묵묵히 책장에 먼지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설화는 그가 자신을 위로하러 왔음을 알고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배 영감은 책장을 다 닫고는 늙은 대감이 앉던 서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서한 밑을 닦는 척하더니 혼잣말처럼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우리 대감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지요. 가장 귀한 것은 하늘이 아니라 발을 딛고 선 땅에 가장 가까이 두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뿌리를 잇지 않는 법이라고. 그는 먼지떨이로 서한 밑에 마룻바닥 한 구석을 유난히 세게 툭툭 두드렸습니다. 설화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늙은 대감이 지팡이로 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설화는 배영감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천천히 그 자리로 기어갔습니다. 영감님, 여기가. 배영감은 못 들은 척 먼지를 털며 중얼거렸습니다. 유난히 이쪽 마루가 소리가 둔탁하단 말이지요. 늙은 쥐라도 살림을 차린 겐가. 그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설화를 한번 바라보고는 그럼 댁님 쉬십시오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배영감이 가리킨 마룻바닥을 더듬었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유독 한 뼘 정도 되는 네모난 조각이 미세하게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늙은 대감이 앉은 자리에서는 서안에 가려 절대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설아는 비녀를 뽑아 그 틈새에 꽂고 힘을 주었습니다.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마루 조각이 들리며 그 아래 숨겨진 작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공간 안에는 손바닥만 한 작은 오동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는 자물쇠로 잠겨 있지는 않았지만 그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설아는 상자를 꺼내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분명했습니다. 늙은 대감이 자신에게 그리고 경산 땅에게 남긴 마지막 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장 열어보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습니다. 이것은 내일 모든 사람 앞에서 열어야 했습니다. 김진서는 내일 있을 마을 회의에서 설아를 완전히 쫓아낼 생각에 들떠 저녁부터 또다시 술판을 벌였습니다. 그는 마을 유지 몇 명을 미리 불러들여 돈봉투를 찔러주며 자기 편으로 만들려 애썼습니다. 그는 설아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가진 인장이 찍힌 문서는 그에게 그런 자신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관아에 아는 사람도 많았기에 설령 설아가 반항하더라도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같은 시각, 설아는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품에 안고 사당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대감이 자신을 믿고 이 땅을 맡겼듯이 자신도 대감의 마지막 뜻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보지 않았지만 그 안에 든 것이 재물이 아니라 이치와 진실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내일 아침 김진서의 거짓을 밝히고 대감의 진짜 유지를 모든 사람 앞에서 증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경산 땅은 다시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거짓된 욕망으로 들떠 있었고 한 사람은 진실이 담긴 상자를 품고 결전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대감 댁마당에서 벌어질 일은 단순히 재산을 다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산 땅의 미래와 수백 명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감댁 넓은 마당은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진서의 요구대로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원로 세 분이 사랑채 대청마루에 무겁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당에는 대감댁 하인들은 물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소장농들과 마을 백성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모여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쌀쌀한 가을 아침 공기 속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진서는 어젯밤에도 마신 술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로 그러나 의기양양한 태도로 대청마루에 나섰습니다. 그는 원로들에게 거만하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품에서 자신이 가져온 상속 문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원로님들 그리고 경산 땅 백성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이 집안의 유일한 적통핏줄인 김진서입니다. 돌아가신 대감님께서도 이를 아시고 임종 직전 저에게 이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서를 남기셨소. 그는 문서를 높이 치켜들어 늙은 대감의 인장이 찍힌 부분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선명한 옥새를 보시오. 이것이야말로 대감님의 뜻입니다. 헌데 저기 저 근본도 모르는 계집이 대감님이 걷어준 은혜도 있고 감히 이 집의 재산을 탐내며 주인을 내쫓으려 하고 있소. 그는 손가락으로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설아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 사람들은 설아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서는 원로들을 향해 허리를 숙이며 간악하게 말했습니다. 원로님들, 가문의 법도와 대감님의 유지를 받들어 당장 저 계집을 이 집에서 쫓아내고 저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주시길 청합니다. 저자가 광열세를 쥐고 버티는 바람에 대감님께 올릴 제사 준비는커녕 하인들 급료조차 치르지 못할 판입니다. 그는 잊지도 않은 사실을 둘러대며 설아를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아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설아에게로 향했습니다. 설아는 수수한 옷차림 그대로 마당 한가운데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진서의 모욕적인 말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어젯밤 찾아낸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김진서를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대청마루에 앉은 원로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원로님들, 그리고 경산 땅 식구 여러분, 저는 대감님의 핏줄이 아닙니다. 그녀의 차분한 첫마디에 마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20년 전 눈밭에 버려졌던 아이를 대감님께서 거두어 주신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 집의 재산을 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대감님께서 제게 남기신 마지막 책임을 다하고자 할 뿐입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오동나무 상자를 공손히 받쳐들었습니다. 이 상자는 대감님께서 오늘 같은 날을 위해 제게 남기신 것입니다. 김진서는 그 작은 상자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작 저런 나무 상자 쪼가리로 날 속이려 드느냐. 그 안에는 내년이 위조한 가짜 문서나 들어있겠지. 그는 당장 상자를 빼앗으라고 소리쳤지만 원로 중 가장 연장자인 최 영감이 지팡이로 마루를 쿵 내리치며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김진사라는 분의 말씀은 잘 들었으니 이제 설화 씨의 것도 마저 들어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설화 씨, 그 상자를 열어보시구려. 설화는 천천히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그 안에는 두루마리 문서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낡은 책 한 권과 밀랍으로 단단히 봉인된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김진서의 얼굴이 순간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분명 값비싼 옥새나 문서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설아는 먼저 낡은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대감님과 제가 지난 10년간 함께 기록한 경산 농지 기록서입니다. 설화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안에는 경산 땅, 어느 밭에 어떤 거름을 주어야 하고 어느 논에 물을 언제 대어야 하는지 가뭄과 장마를 이겨내는 법이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책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늙은 대감의 힘있는 필체와 그 옆에 설화의 단정한 필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설화는 김진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으리께서 어제 보여주신 유서는 대감님께서 병환으로 자리에 누우시기 한 달 전에 작성된 것이라 하셨지요? 김진서는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렇다. 대감께서 마지막 힘을 다해 내게 물려주신다는. 설화는 그의 말을 자르고 책의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상합니다. 이 기록서에는 나으리의 유서가 작성된 날보다 보름이나 뒤에 대감님께서 저와 함께 천불산 아래 세계간지를 둘러보시고 콩과 밭의 윤작을 명하신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마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설화는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님께서는 이미 모든 재산을 조카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하셨다면서 어찌 그 후에도 저와 함께 이 땅의 10년, 20년 뒤를 계획하셨단 말입니까? 김진서는 그것은 노망이 드셔서라며 말을 더듬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늙은 대감이 얼마나 총명했던지 그리고 설화와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설화는 이제 마지막으로 밀랍으로 봉인된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편지 겉봉에는 경산 땅의 원로들께 올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설화는 그 편지를 최 영감에게 공손히 건넸습니다. 최 영감은 침을 꿀꺽 삼키고는 떨리는 손으로 밀랍을 떼어내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산 땅의 원로들께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내 평생에 한 가지 걱정이 있어 이 글을 남깁니다. 내게는 한양의 김진서라는 조카가 하나 있으나 그는 젊은 시절부터 노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심지어 가문의 재기까지 팔아먹은 불초한 자입니다. 몇 년 전에는 나의 인장을 훔쳐 달아나 큰 빚을 지려 한 것을 간신히 막은 일도 있습니다. 김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니다, 거짓말이다 라고 소리쳤지만 최 영감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자가 분명 내가 죽은 뒤 핏줄을 내세워 이 경산 땅을 차지하려 들 것입니다. 그자가 어제 설화에게 보여준 인장은 그때 훔쳐갔던 나의 낡은 인장이거나 그것을 본떠 만든 가짜일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이 경산 땅을 피와 땀으로 일구었습니다. 이 땅은 나의 재산이 아니라
이곳에 사는 수백 명의 목숨입니다. 핏줄에게 물려주어 그들의 목숨을 도박판에 던질 수는 없습니다. 최 영감의 목소리가 감정에 겨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다음 내용을 기다렸습니다. 하여 나는 내 모든 것을 설아에게 물려줍니다. 그 아이는 핏줄은 아닐지언정 지난 20년간 나의 딸이었고 나의 스승이었으며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설아에게 물려주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이 땅 사람들을 굶기지 말라는 책임입니다. 설아가 가지고 있는 저 농지 기록서야말로 경산 땅의 진정한 인장입니다. 부디 원로들께서 나의 이 마지막 뜻을 지켜주시오. 편지 낭독이 끝나자 마당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진서는 저건 가짜다. 저 계집이 늙은이를 홀려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구석에서 김진서에게 아첨하던 마름이 갑자기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댁님, 원로님들, 저 김진사 나으리가 저에게 쌀 20가마를 주겠다며 대감님의 낡은 인장이 보관된 상자를 찾아달라고. 흑흑.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진서가 대감의 낡은 인장을 손에 넣거나 혹은 그것을 이용해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분노한 마을 사람들이 김진서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천하의 죽일 놈! 감히 대감님을 욕보이고 우리 댁님을 쫓아내려 해?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김진서가 데려왔던 무사들은 성남 민심을 보고는 이미 제 주인을 버리고 담을 넘어 도망친 뒤였습니다. 김진서는 도망갈 곳을 찾았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배 영감이 지게 작대기를 들고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 신성한 땅을 더럽히느냐. 최 영감이 지팡이로 땅을 세차게 내리치며 호령했습니다. 김진서를 당장 밧줄로 묶어라. 그리고 이 경산 땅에서 영원히 추방한다.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라. 성남 마을 사람들은 김진서를 꽁꽁 묶어 마을 입구까지 끌고 가 그가 타고 왔던 가마와 함께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마당에 어지럽게 널린 술병과 그의 탐욕스러운 거짓말뿐이었습니다. 소란이 잦아들고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불안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뒤에 굳건하고 안도하는 평화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설아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로들 역시 대청 마루에서 내려와 설아에게 깊은 예를 표했습니다. 댁님, 저희가 어리석어 댁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할 뻔했습니다. 대감님의 유지를 받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설아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원로들의 손을 잡고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대감님의 뜻이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가을 거디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광 쪽을 바라보며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대감님의 뜻대로 모든 집에 광이 비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설아는 곧바로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배 영감님, 마을 장정들을 모아 광의 쌀가마니들을 다시 점검해 주십시오. 젖은 것은 없는지, 쥐가 슬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모님, 오늘 고생한 마을 분들을 위해 큰 솥에 국밥을 넉넉히 끓여주십시오. 모두가 배불리 먹어야 합니다. 그녀의 지시는 막힘이 없었고 혼란에 빠졌던 대감댁은 그녀의 목소리를 따라 다시 질서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설아에 침착하고 현명한 모습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던 위기를 해결한 이가 갓 20을 넘긴 여인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설아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솥을 걸고 쌀가마니를 나르는 익숙하고 평화로운 소리가 대감 댁마당에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경산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모두가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진서가 쫓겨난 대감댁 마당은 금세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설아의 지시에 따라 하인들은 분주히 움직였고 마을 사람들은 마치 제 집안의 큰일을 치른 듯 서로를 도왔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지나간 뒤 맑게 갠 하늘이
더욱 푸르러 보이듯 경산 땅은 시련을 이겨낸 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의심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정한 주인을 되찾았다는 안도감과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설화는 약속대로 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진서 같은 탐욕스러운 자에게 빼앗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오늘 아침 진실을 밝히는 데 애써준 마을 원로들에게 햅쌀한 가마니씩을 정중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올해 가을 거지는 유난히 풍성합니다. 이는 모두 대감님의 뜻과 여러분의 땀방울 덕분입니다. 사흘 뒤 추수감사잔치를 열겠습니다. 추수감사잔치라는 말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김진서가 나타났을 때만 해도 올해는 잔치커녕 굶주림을 걱정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이 잔치를 통해 흩어졌던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늙은 대감의 유지를 받들어 모두가 풍요로운 가을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설화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저마다 잔치를 도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대감댁 부엌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해졌습니다. 갓 잡은 돼지를 삶는 구수한 냄새, 시루떡을 쪄내는 뽀얀 김이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참모는 설화가 특별히 내어준 귀한 대추와 잣을 아낌없이 떡에 넣으며 싱글벙글했습니다. 우리 댁님처럼 손이 큰 분은 없을 게야. 이러니 복을 받지. 마을 아낙네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집에서 가장 잘 익은 호박과 나무를 이고 와 부엌키를 거들었습니다. 배 영감은 잔치가 준비되는 동안 대감댁 마당 한쪽에 망가진 울타리를 묵묵히 고치고 있었습니다. 설화가 그에게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영감님, 이젠 좀 쉬시지요. 배 영감은 땀을 닦으며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댁님, 20년 전 눈 속에서 댁님을 처음 뵀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이리도 훌륭한 경산 땅의 주인이 되실 줄은 늙은 대감님께서 하늘에서 참으로 기뻐하실 겁니다. 설화는 배 영감의 칭찬에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영감님. 저는 그저 대감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땅이 제게 맡긴 책임을 다하려 했을 뿐입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영감님께서 진실을 찾을 길을 알려주셨고 마을 분들이 저를 믿고 힘을 보태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녀의 겸손한 태도에 배 영감은 더 큰 믿음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공을 남에게 돌릴 줄 아는 법이었습니다. 드디어 잔칫날이 밝았습니다. 경산 땅에서 가장 넓은 타작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차려졌습니다. 늙은 대감이 살아계실 적보다 더 풍성하고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설화는 가장 좋은 한복으로 갈아입고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떠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백 명의 백성을 책임지는 당당하고 자애로운 경산의 주인이었습니다. 설화는 큰 잔에 햅쌀로 빚은 막걸리를 가득 따라 땅에 3번 나누어 부었습니다. 돌아가신 늙은 대감과 이 땅을 지켜준 조상들에게 올리는 감사주였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을 향해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음식은 여러분이 흘린 땀의 대가입니다. 마음껏 드시고 즐겨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늙은 대감님의 뜻을 받드는 한 식구입니다. 경산 땅에서 굶는 사람이 없도록 제가 대감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이 땅을 지키겠습니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풍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설화가 따라주는 술을 받아 마시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떡을 입에 물고 마당을 뛰어다녔고 노인들은 흐뭇한 미소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김진서가 가져왔던 갈등과 불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운 것은 오직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과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뿐이었습니다. 설화는 툇마루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눈을 맞추고 술잔을 권하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20살 처녀의 앳된 모습과 수백 명을 이끄는 지도자의 위엄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댁님이라고 부를 때 망설임이나 의심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과 애정을 담았습니다. 그녀는 핏줄이 아닌 진심으로 경산 땅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설화는 배영감을 불렀습니다. 영감님, 광에 따로 빼둔 곡식은 잊지 않으셨지요? 그녀는 잔치 중에도 겨울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 홀로 된 노인, 아이가 많은 집들을 일일이 적어두었습니다. 잔치가 끝나면 이분들께는 쌀과 땔감을 2배로 보내드리세요. 잔치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셔서는 안 됩니다. 늙은 대감이 하던 방식을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세심하게 백성을 챙겼습니다. 그때 김진서에게 아첨했던 마름이 설화 앞에 엎드려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댁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잠시 눈이 멀어 헛된 욕심을 품었습니다. 부디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설화는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뉘우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시는 경산 땅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관용의 마름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잔치는 서서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2손 가득 떡과 음식을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댁님 덕분에 평생 이렇게 배부른 날은 처음입니다. 오래오래 저희 곁에서 이 땅을 지켜주십시오. 사람들은 설화에게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설화도 끝까지 남아 그들을 배웅하며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침내 시끌벅적했던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대감댁에는 설화와 몇몇 하인들, 그리고 배영감만이 남았습니다. 마당에는 빈 그릇과 술병이 널려 있었지만 그것은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잔치의 흔적이었습니다. 서쪽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번지고 있었고 천불산 위로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설화는 늙은 대감이 생전에 즐겨 앉으시던 사랑채 툇마루에 다시 앉았습니다. 낮의 긴장과 분주함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평화로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귓가에는 풀벌레 소리만이 낭랑하게 들려왔습니다. 김진서가 왔던 그날 밤과는 전혀 다른 깊고 편안한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평화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배영감이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들고 설화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설화의 옆에 차를 놓았습니다. 설화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마음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영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화의 말에 배영감은 그저 옅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설화는 찻잔을 든 채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천불산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버려졌던 바로 저 산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 산을 볼 때마다 자신의 근본 모를 처지에 가슴이 시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 산은 그녀를 버린 곳이 아니라 경산 땅으로, 늙은 대감에게로, 그리고 지금의 자리로 인도해준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늙은 대감에 의해, 그리고 이 경산 땅 사람들에 의해 이 땅을 다스릴 사람으로 선택받았습니다. 핏줄이 아닌 흙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룬 자리였습니다. 20년의 세월은 그녀를 버려진 아이에서 700리 경산 땅을 다스리는 진정한 주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시련은 있을 것입니다. 가뭄이 들 수도 홍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김진서보다 더 교활한 자가 나타나 이 땅을 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설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늙은 대감의 지혜가 담긴 농지 기록서가 있었고 묵묵히 그녀를 지지하는 배영감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녀를 믿고 따르는 경산 땅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김진서가 왔을 때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황금빛 들판을 어루만지고 늙은 대감댁 처마 끝에 풍경을 부드럽게 흔드는 자장가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벼이삭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괜찮다, 잘했다고 속삭이는 늙은 대감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설화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흙냄새와 볏짚 냄새, 그리고 잔치의 여운이 남아있는 달콤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긴장의 실타래가 완전히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경산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오늘 밤 그녀처럼 편안한 잠을 자게 될 것이었습니다. 배 영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댁님 이제 주무셔야지요. 내일부터는 또 바빠지실 겁니다. 설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천불상과 그 아래 고요히 잠든 경산 땅을 둘러보았습니다. 달빛이 온 마을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20년 전 자신을 감쌌던 눈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차갑지 않고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설화는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풍경을 가슴에 담으며 잠자리에 들 준비가 된 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예, 영감님, 달빛이 참으로 고요합니다. 바람도 잦아들고 온 땅이 곤히 잠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쉬어야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밤공기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어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편안한 잠을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